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작가 신석상의 단편 멀고 긴 터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37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했으며 1966년 현대문학에 단편 그레션 법칙이 추천되어 데뷔하여 그 후 사회의 부조리를 다룬 일종의 저항문학을 시도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프레스카드 등의 수편의 단편과 대표적 장편소설 환상의 계절이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행곳 주식회사 계몽사 지은이 신석상 멀고 긴 터널. 눈을 떴다. 방안이 환하였다. 작은 액자 속에 들어있는 엽서 크기만한 샤갈의 그림이 보였다. 몽환적인 색조와 비현실적인 구성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샤갈에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20년도 넘게 같이 한 그림인데도 실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나른한 몸뚱이를 일으켜 세우기가 싫어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조금만 더 누워 있고 싶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로 나온 나는 조금 열려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깥에서는 여느 날처럼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신바람 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 롤러스케이트나 스카이 콩콩을 타고 노는 아이, 야구나 축구 시합을 더운 줄도 모르고 계속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있던 나는 소파에 앉으면서 비로소 생각났다는 듯이 아이들을 찾았다. 순영이 나갔니? 엄마, 나 여기 있어. 순영이가 제 방에서 소리친다. 민호는? 나갔어. 어딜? 따분하니까 애인 만나러 갔겠지 뭐. 하면서 순영이가 제 방에서 나왔다. 예, 민호도 애인이 있니? 엄마도 다 하시면서 뭘 그래요. 옥빈이 언니가 애인이잖아요. 그야 친구지 애인이니? 그게 그거죠. 얘도.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한쪽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에 붙은 거울을 통해서 부시시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볕에 탄 얼굴이 약간 거칠해 보인다. 나는 한번 싱긋 웃어 보이고 나서 세수를 시작하였다. 얼굴을 말끔하게 씻고 나니까 머리가 한결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을 닦고 욕실을 나왔다.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너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순영에게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순영은 말없이 보던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 엄마한테 못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제 걱정은요, 공부 때문이라고요. 아무래도 A대학보다는 B대학 쪽을 지원해야 하려나 봐. 그거야 아직 시일이 많으니까 더 두고 생각해봐라. 네 실력대로 지원해야지. 그래 굳이 A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유도 없잖니. 그래요. 그럼 됐다. 계속 열심히 해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서 순영은 망설이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뭐냐니까. 엄마까지 계속해서 집을 비우고 계시니까 공연히 걱정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고요. 하면서 순영은 내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 몹시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뜨끔하기까지 했다.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순영에게 커피 한 잔을 타달라고 말했다. 순영이가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나서 전기 코드를 꽂는다.
문득 어제의 일이 떠오른다. 어쩌면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추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손경미는 그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와 나의 그것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뜨거운 희열에 젖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양심이나 이성의 윤리관으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문제거리로 등장할 수조차 없었다. 남편은 내게서 떠난 지 벌써 3년째였다. 그냥 취업 때문에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게서 영원히 떠났는지도 모른다.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도 남편은 내게서 차츰 떠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남편 정영준이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보람으로 여기고 지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정말로 뜻있는 나날이었다. 그는 중앙관서의 말단 공무원에 불과하였지만 먼 훗날을 기약하고 살았다. 그 무렵 우리는 전셋방 살이로 빌빌거리고 다녔지만 잘 참으면서 견뎌내고 있었다. 사실 아이들까지 넷이서 새방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일은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다. 때로 짜증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70년대 초였다.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재벌 기업체로 들어가게 된 뒤부터였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20년 동안의 새빵살이를 면하게 된 것이었다. 내 집을 가지게 된 사실은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서 2, 3년이 되어 갈 무렵부터 남편 정영준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늦은 귀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다. 사실 그가 맡은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하였다. 게다가 잦은 국내 출장까지 계속되면서부터 그는 인생관까지 변하였다. 빌어먹을 것, 한 5, 60평 남짓되는 맨션 아파트에서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편네와 잘 길들인 강아지처럼 말 잘 듣는 애들이랑 같이 사는 놈은 초능력자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야. 그 무렵 언젠가 전에 없이 술을 엉망으로 마시고 온 정영준의 말이었다. 그의 그런 말을 들은 나는 내심으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온 것부터가 싫었다. 여보, 우리 가난하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로 했잖아요.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내게 결정적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그건 다 자기 변명이야. 자기의 무능을 호도하면서 자위하려는 인생 낙오자들의 한숨 같은 말일 뿐이라니까. 그는 마치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고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못했다. 다음 순간 그는 술 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을 그냥 보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을 때 내가 또 따지듯이 물었다. 그는 빙그레 웃더니 세상은 변했다고 했다. 언제는 세상이 안 변하나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야. 당신은 전도된 가치관을 조차 살겠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 당신도 가난이 이 갈리지 않아? 전셋방살이는 계속해봤지만 이가 갈리는 정도는 아니라고요. 낙천주의자야, 당신은. 그의 증세는 발병 초기가 아니라 중증에 이르지 않았나 싶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 보려고 발버둥쳐 봤지만 별무효과였다. 나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돈의 위력이라는 걸 실감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옳은 가치관을 전도시킬 지경에 이르면 항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정영준은 차츰 출세 제일주의와 자본 제일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았다.
그 지경에 이르자 부부 사이의 정도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전세방 살이가 그리웠다. 게다가 그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부부간의 접촉조차도 뜸해 갔다. 정영준에게 젊은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 것은 그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다. 남편 회사의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까지 흘러온 소식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앞이 캄캄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의 분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정영준이 그가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남편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그는 굳이 부인도 하지 않았다. 내가 확인해 오기를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모두 털어놓았다. 당신한테는 미안해서 미처 말을 못했거든. 그러나 들통이 난 지금에 와서까지 굳이 숨기진 않겠어. 사내 아이까지 하나 두었으니까 간통죄로 고소해도 어쩔 순 없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말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신이 일순 천치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오기 같은 게 치밀어와 씩 웃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은행에 다닐 때 함께 근무하면서 연애했던 송경민이 떠올랐던 것이다. 중앙관서에 근무하던 정영준을 알기도 전이었다. 왜 그런지 송경민이와의 결혼을 집에서 그렇게 반대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만났다. 그때까지 깊은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자기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송경민은 어느 날 나를 겁탈하다시피 하여서 좌절시켰다. 그래도 끝내 결혼은 못하고 말았지만 아무튼 정영준은 내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파멸의 구렁텅이로는 밀어넣고 싶진 않았다. 게다가 그는 곧 해외지사로 나갈 사람이었다. 사실상 헤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응급 처방대로는 하기가 싫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마치 헌구들을 쓰레기통 속에 버리듯이 아내와 자식들을 내팽개쳤지만 그러나 나마저 그런 식으로 대항하고 싶지는 않았다. 더러운 미련 같은 게 남아서가 아니었다. 옹색한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정영준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왔다. 어쩌다 한 달쯤 거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후에 합해서 보내주었다. 엄마 커피요? 커피를 탁자 위에 가져다 놓은 순영이가 안락의자에 앉는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딸아이 순영이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하긴 여고 3학년이니까 얼추 세상 물정은 알만한 나이가 아닌가. 나마저 바람이나 나서 저희 남매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이나 칠까봐 불안한 것일까. 순영아, 넌 모를 것이다만 세상엔 별의별 엄마가 많다. 외국에 나가 있는 아빠가 보내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가 하면 바람을 피우고 도박이나 개 혹은 투기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여자들이 많은데 엄마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너희 아빠한테서 오는 생활비가 그 언젠가 딱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내 나름대로 뛰어보는 거란다. 내 생전에 처음 해보는 보험회사 외무사원이라서 자수성가하여 제법 크게 이룩한 기업체라도 가지고 있는 여사장처럼 분주하게 나다니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못마땅하게 보인 것 같구나. 아무런 대꾸가 없는 순영이었다.
둘 사이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숙연한 표정을 짓는 순영이 말했다. 너희도 이제 클 만큼 컸구나.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지식이나 교양도 쌓아야 하지만 좋은 심성이나 인내심 같은 건 실현과 경험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빠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별로 능력이 없는 엄마지만 나도 너희들의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잘 알겠어요, 엄마. 당간 전셋방 살이를 계속하면서도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았던 내가 아니었던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조금씩 저축도 할 만하니까 남편 정영준이 그 지경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남편 덕없는 여자는 자식 덕도 못 본다는 속설 따위는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자신과 자식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내 소신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끈질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란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엄마, 오늘은 왜 안 나가세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쉰다. 순영인 2학기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그것이 배우는 사람의, 아니 인생의 도리인 거야.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어젯밤에 있었던 송경민이와의 정사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떳떳하지 못한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딸아이가 아직은 그런 일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환장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누가 안다 해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손경민과의 그런 일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상 남편 정영준으로부터 버림받은 내 입장에서는 말이다. 그는 해외 지사에 나가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이해의 젊은 연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버림받은 여자가 옛날에 애인을 만나 한 번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어떻게 나쁘단 말인가.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입장에서 약간 민망할 뿐이지만 말이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한희정 씨 아닙니까? 퇴근길의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손경민은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었다. 어느덧 말끔한 중년 신사가 되어 있는 손경민에 비해 새삼스럽게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였다. 좀 호들갑스럽게 표현하면 우리는 감격적인 해우를 한 것이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근처 다방으로 들어가 저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년의 세월을 한두 시간 만에 쏟아놓고 난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딸만 둘을 둔 손경민은 1년 전에 상처를 하고서도 아직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시중은행 본점의 부장으로 있다는 것이었다. 재혼하시지 그러세요? 딸들이나 시집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볼랍니다. 그것들이 연년생으로 다 자랐거든요. 그때 희정 씨와 결혼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오늘 밤 그와 정사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과의 복잡하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았다. 다 지나간 이야기 해서 뭘 해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나는 얼핏 거짓말을 했다. 희정 씨를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군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해외 지사에 나가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뭔가 잡히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저녁이나 먹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잘 마실 줄도 모르는 맥주도 들었다. 저녁을 끝내고도 우리는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연인들처럼 거리를 거닐었다. 20년이란 세월이 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났는데도 우린 시든 정열을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이윽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텔로 들어갔다. 아니, 내 쪽에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커피나 한 잔 마셔요. 하면서 내가 그를 잡아 끌었을 때 주저하지 않던 그가 정작 커피숍으로 들어가지 않고 호텔방으로 들어가자 약간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래도 괜찮은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혼했나요? 염려 없으니까 이런 곳에 온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얼떨떨해진 그는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다. 외부와 차단되고 밀폐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손경민은 비로소 사내답게 대담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젊음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튼 우리는 서로가 만족한 운동 시합을 끝내고는 마주보면서 웃었다. 그리고는 헤어졌던 것이다. 엄마, 점심 잡수세요. 난 아침밥이야. 그럼 두 그릇 잡수세요. 나는 주방으로 나가 순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다시 거실로 나온 나는 문득 어쩌면 송경민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파에 파묻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물경 2000세대가 벌집처럼 밀집해서 살고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한눈으로 거의 다 보였다. 한 개동에 100세대나 150세대가 입주한 중앙난방식 34평짜리 아파트였다. 남편의 공무원 월급에서 몇만 원씩 10년을 저축했어도 살 수 없었던 중산층 아파트였다. 그러나 직장을 옮기고 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연립주택을 마련했다가 이곳에 34평짜리로 옮겼던 것이다. 연립주택에 살 때였다. 어느 날 나는 친구가 아파트 투기에 손을 댄 지 3년 만에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정영준에게 했더니 그는 한바탕 껄껄대고 웃더니 말했다. 그 친구 제주 한번 비상한걸. 그러나 그게 현실인데 어쩔 거야. 답답할 만큼 정직하고 고지식하던 그의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나였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정 같으면 그 이야기에 귀를 더럽혔다고 화를 냈을 그가 기업체로 옮기고 나더니 그만큼 변하고 만 것이다. 그 무렵부터 그는 지난 세월을 바보처럼 보냈다는 유행가 가사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그가 그럴 때마다 나는 반사적으로 화를 내고는 했다. 봐, 이제 겨우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또 빈손이잖아. 내 힘으로 내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니까. 그런 대로 계속 성실하게 살다 보면 숨통이 터지겠죠.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전 이대로도 행복해요. 호화저택에서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외제 칼라 텔레비전에 비디오까지 설치해놓고 고급 소파에 앉아서 원격 조정으로 시청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내 말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정영준의 가치관은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였다. 나로서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송경민이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다고 했다. 나중에 보험회사로 또 연락하겠다 하고는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싱겁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순영이가 제 방에서 듣고 있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회사에 출근해서 10분이나 되었을까.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받았더니 송경민이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테니까요. 세 사람 분의 증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12시 반까지 우리 은행 앞에 있는 태양다방으로요. 그럼 그때 만나요. 약간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난 나는 담당 과장에게 5통의 증서를 달라고 했다. 한 여사님 몇 건 터졌습니까?
눈치 빠른 과장이 계약 서류를 내주면서 말했다. 가봐야 알겠지만 한두 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은 나는 자신이 오늘 수금할 카드를 정리하면서도 손경민을 떠올렸다. 그와 계속 접촉하는 일이 아무래도 걸린다.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는 데다가 그가 보내오는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남남이 되어버렸는데도 왜 그런지 썩 내키지 않은 감정이었다. 아주 싫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할 뿐이었다. 아이들을 의식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헤아려 봐도 부끄럽게 의식되지 않았다. 결코 내가 방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주는 커피를 마시고 난 나는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12시 전까지 Y동에 가서 수금할 것이 있었다. Y동의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서만 살아가는 여고 선배 언니였다. 남편과는 사별했지만 결혼해서 분가한 두 아들이 보내오는 생활비로 미혼의 막내딸과 함께 살아가는 50대 중반의 만화님이었다. 나는 자네가 올 줄 알았어. 배를 누르자 현관문을 따주면서 선배 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한다. 보험회사 외무사원이 수금날을 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내놓은 사이다를 마셨다. 조금 후에 그녀가 돈을 내놓자 나는 영수증을 떼주었다. 그리고는 곧장 일어섰다. 아니 왜 벌써 가려는 거야? 놀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지 않고. 약속이 있어서요. 저 사람은 항상 바쁘더라. 굶진 않을 거야. 어느새 신발을 신고 있는 나에게 그녀가 한 말이었다. 나는 거리로 바쁘게 나왔다. 벌써 11시 반이었다. 송경민과 약속한 장소는 그럭저럭 1시간쯤 걸릴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버스를 2번이나 타야 했다. 더위는 한창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손경민과 약속한 다방으로 들어서자 기다리고 앉았던 그가 싱긋 웃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죠? 하면서 그가 음료수를 시켰다. 지난번 그런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집사람이 생각지 않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식구 셋이서 그런 보험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가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로 대꾸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고맙다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을 뿐이다. 다방을 나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보험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내게 돈을 내밀었다. 나는 영수증을 써주고 나서 돈을 챙겼다. 세 사람의 1년분 보험료였다. 그럼 또 만납시다. 음식점을 나온 그는 그렇게 말하기가 바쁘게 휑하니 가버린다. 나는 그가 저만큼에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서야 발길을 돌렸다. 나는 회사를 향해 재빨리 걸었다. 그러면서 송경민을 만나 보험을 계약할 때까지를 반추해 보았다. 그가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착잡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20년 전의 애인을 만나 돕는 일이 결코 정사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라 해도 나는 꺼끌꺼끌한 기분이었다. 회사로 들어가 입금을 시키고 나서도 내 미묘한 감정은 진정되지 않았다. 송경민을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보겠어요. 나는 담당 과장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섰다. 더위 속에서 뛰어다녀서인지 약간 피로하기도 했다. 그러세요. 한 건 크게 하셨으니까 수금할 게 없으시면 그만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금은 끝났어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회사를 빠져나온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집 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1시간 채 못 되어 나는 C동의 해바라기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거대한 건물들이 무슨 위용이라도 떨듯이 입립하고 있는 것 같은 해바라기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자신이 지금껏 저 거대한 아파트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새삼 자신의 인생이 싱겁고 초라하게 의식되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 중앙통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 건물로 들어가 창거리와 아이들의 간식을 꽤 많이 사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었다. 방학 중이어서인지 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와 공지에서 놀고 있었다. 공중전화통 속에서는 상하체를 조금씩만 가린 젊은 여자가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15동 88호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베란다가 보인다. 널어놓은 빨래도 보였다. 이윽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나는 옷을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시작했다. 목욕을 끝낸 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나상을 보았다. 마음은 노상 그렇지 않은데 몸뚱인 벌써 몇물이나 가버린 중년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까? 이젠 내게서 젊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래도 송경민은 나를 위로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늙진 않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긴 세상에서 둘도 없이 빼어난 미인이라고 생전 늙지 않을까? 나는 순영에게 내복을 달래서 입고 욕실을 나왔다. 민호 오빠한테서 전화 없었니? 있었어요. 저녁 먹고 들어오겠대요. 또 연락 온 데는 없었어? 외삼촌과 이모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대요. 근데 엄마 있잖아요. 우리 동 3층에 사는 여자가 오늘 자살했대요. 큰 개에 실패하고 빚을 졌는데 못 견디고 죽었대요. 억대에 가깝다나 봐요. 안 됐구나. 남편이랑 어린애 둘이랑 있나 봐요. 정말 안 됐구나. 하고 대꾸하면서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평소에 나는 개를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여자들을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여자가 어디 이 해바라기 아파트뿐이겠는가. 사실 집단주택 단지인 해바라기 아파트에도 예외 없이 각계각층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작스레 이웃이 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인심은 가난한 산동네보다 못하였다. 주민들 중 일부 세대주나 주부들은 나름대로 이웃을 사귀기도 했다. 푼수대로 항상 쓸데없이 짓거려대는 주부도 있었다. 말이 많은 여자들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속 혹은 단지 내 거리에서 쉴 새 없이 나불댄다. 관리소나 주택업자 경비원이나 인터폰 교환 아가씨들에 대한 불평 불만에서 비약하면 남의 사생활까지 천박한 호기심을 번뜩이고 입을 놀린다. 심지어 어머니회, 부녀회라는 걸 만들어 웃기게 설치는 여자들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잡다한 일들이 생리적으로 싫어서 한 번도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너절한 일들에는 아예 관심을 나타내지도 않고 사는 게 현명한 생활 방식일 것 같아서였다. 내가 송경민을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초가을 날씨가 완연한 9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였다. 그렇지 않아도 내 쪽에서 한번 만나려고 전화를 걸까 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10월에 입대하는 민호의 일이 끝나면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8월 중순에 이혼을 요구해온 남편 정영준의 미국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곧장 손경민과 만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는 게 어줍잖게 생각되어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영준이 내게 보낸 편지에는 거듭거듭 미안하다고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혼 선언을 통고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자신이 비록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알몸뚱이가 된다 해도 정영준과는 이혼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힘닿는 대로 계속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선뜻 동의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로소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 애들이 울면서 나를 돕고 살겠다는 어른스러운 말을 했다. 아이들의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들 앞에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딸만 둘을 두고 상처한 손경민이가 떠올라 몹시 괴롭기도 하였다. 너희들을 두고 내가 재혼하면 어떻겠니? 나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몹시 하기 어려운 말을 그냥 내뱉고 말았다. 어쩌면 손경민을 의식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엄마, 저희도 이제 다 컸잖아요. 그 일은 어디까지나 소신대로 하셔야죠. 엄마한테 좋은 남자가 있다면 하세요. 수절과부, 그것도 생이별한 과부가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여자가 희생을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순영이도 절대 찬성이에요. 하면서 내가 정해둔 사내라도 있는 것일까? 하는 표정들을 지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본 거란다. 하고 나는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늙음하게 막상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간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갑작스레 하락한 물건처럼 내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굴러가 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극기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오늘은 일찍 끝나 점심이나 같이 하고 싶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연애 시절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낸 처지였는데 지금은 계속 깍듯이 경어를 쓰는 송경민이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주문한다. 맥주가 먼저 나오자 그는 연거푸 3잔을 마시더니 내가 숨겨온 사실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비열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희정 씨가 딱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란 걸 감지하고 주제넘게도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는 걸 알았죠. 정영준 씨 그분은 아주 유능한 분인데 내연에 처가 있고 아이까지 두었다는 사실까지 알고는 실망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내가 어찌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비록 내 처가 살아있을 때라고 해도 나는 희정 씨를 만났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나와 관련시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고뇌에 가득 찬 그의 표정 속에는 짙은 우수가 안개처럼 쫙 깔려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당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앉아서 바싹바싹 타오르는 입술을 맥주에 적시고 있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이혼을 통고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동의해 주었어요. 연내로 귀국해서 수속을 밟겠대요. 그렇게 말하고 난 나는 울음이 터져나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를 죽이면서 어깨를 들먹였다. 20년 전 그와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나는 그의 앞에서 이렇게 울었었다. 그는 잘 피우지 않는 담배를 태우면서 계속 맥주를 마신다. 그럭저럭 식사를 끝내고 나서 밖으로 나오자 그는 말했다. 정말 엉뚱한 제안이어서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희정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들이 아빠의 애인을 만나고 싶대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렀다 가십시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가겠다고 사양하고는 그와 헤어졌다. 그가 실망하는 기색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의 딸들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일인 것 같아서였다. 어쩌면 내 감정의 앙금 속에는 아직도 자존심이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 본능적인 수치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헤어지는 아쉬움만은 가슴속에서 배제할 길이 없었다.
안타까울 정도였다. 그와 헤어져 돌아온 나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사건과 조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호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는 것이었다. 옥빈이가 시켜 그녀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도박하고 있는 장소를 급습하여 수라장을 만들었다는데 엉뚱하게도 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갔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녀석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곧장 집을 나와 그가 연행되어 갔다는 경찰서로 택시를 몰았다. 그런데 내가 경찰서에 이르렀을 때 민호는 훈계를 받고 있었다. 이제 보호자가 왔으니까 곧 풀려난다는 것이었다. 낯선 형사에 의하면 민호와 옥빈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합세하여 엄마들의 도박장을 습격하고 수라장을 만들고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름에 미친 여자들이 그들을 도둑으로 몰면서 갯방을 쳐들어왔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붙잡혀온 두 사람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밝혀져 훈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여편네들이 할 일이 없어 도박이나 일삼는 것도 부끄러운 사건인데 어린 것들이 경고조의 행동을 강도로 신고하다니 세상에 그런 계집들을 어디다 쓴단 말인가. 저희들이 비행을 숨기고 어린 것들이 과격한 그것도 정의로운 행동을 응징하겠다니 그런 못된 것들이 있느냔 말이다. 그 계집들을 모조리 붙잡아다가 입건을 시켜야겠어. 경찰을 뭘로 알고 허위 신고야. 내가 민호와 옥빈이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올 때 어느 형사가 한 말이었다. 이 녀석들아,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니? 영 보기 싫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지 왜 습격해서 수라장을 만들어? 심심풀이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 몰래 계속 그 짓이었다고요. 표면으론 계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도박장이거든요. 저희가 오죽하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민호 엄마께는 대단히 죄송해요. 옥빈의 대답이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땀은 옳았다. 그때 나는 문득 20년 전 손경민이 떠올라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옥빈이, 넌 우리 민호를 사랑하니? 엄마도 갑작스레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호는 가만히 있어. 옥빈은 얼굴을 붉혔다. 남동생까지 있는 데라선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그러나 대답은 분명했다. 예,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나도 굳이 말리진 않겠다. 그들이 붙들려 갔던 경찰서 근처의 제과점에서였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제과점을 빠져나왔다. 경찰에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전해라. 옥빈이 형제와 헤어지면서 내가 한 말이었다. 누가 어떤 사정 때문에 허위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좋게 해결된 이 마당에 이르러 굳이 시비를 가릴 것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민호가 입대한 지 일주일 남짓 되는 10월 중순께 나는 마침내 손경민의 초대에 응해 그의 집으로 함께 갔다. 비교적 저택들이 많은 H동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2층 양옥이었다. 호화저택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부자라는 걸 실감나게 해주었다. 그런데 당황한 것은 그의 두 딸이 대문께까지 쪼르르 나와 맞이하는 일이었다. 가뜩이나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학교 2학년과 1학년에 다니고 있다는 그 애들은 티 없이 맑은 용모였다. 나는 내 나이답지 않게 수줍어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응접의자에 앉았다. 가영이에요. 나영이에요. 언니가 먼저 동생이 뒤에 인사했다. 예, 저희는 아주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이런저런 양쪽 집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밥까지 먹고 난 뒤 커피를 마실 때 나영이가 쫑알댄다. 아주머니, 고독을 즐기고 계시는 우리 아빠를 좀 도와주세요.
아주머니가 하실 수 있으시다면요. 그건 우리 딸들의 소망이거든요. 어른 앞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다. 아빠 농담이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가정부 한 명을 두고 딸들과 살림을 꾸려나가는 송경민이 그렇게 보니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내내 잠을 못 이루었다.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고 그와 결합하는 문제를 오래도록 생각하고 있었다. 설령 살림을 함께 안 한다 해도 공개적으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다 늙어 이혼하고 팔자를 고치는 일이 왠지 실감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이 흡사 미몽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여 착잡하였다. 아무튼 그런저런 일들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1월 초에 귀국한 남편 정영주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아 나를 아연실색해 만들었다. 미국에서 동거하던 젊은 여자와는 헤어졌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본사로 근무를 신청하고 귀국한 것이라고 했다. 나를 당황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남편의 못난 발언이었다. 그런다고 해서 한번 식어버린 애정이 다시 뜨거워지겠는가 해서 나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모든 감상적인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도에 양단하는 식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어떤 명분이나 구실로도 재결합할 수 없다고. 송경민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어떤 강압적인 수단 방법을 써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조강지처 운운하지만 그런 자장가나 마취제도 내겐 소용없어요. 역효과만 날 뿐이란 말입니다. 당신 누가 생긴 거요? 본국 근무 신청도 내가 취소하면 되고 미국의 여자와의 생활도 계속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일 당장 가정법원으로 갑시다. 당신 많이 변했구려. 변했다고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대로예요. 다만 애정이 없는 남편과는 살기 싫을 뿐이에요. 당신이 먼저 요구해와 내가 응한 이혼이었어요.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 가정의 재건이라는 명분으로나 아이들이 둘씩이나 있다는 구실로도 불가능해요. 보상받을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된 최소한도의 내 자존심마저 죽인다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와 집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의 의사를 따를 거니까요. 그러나 양심의 선에서 끊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는 담배만 계속해서 태우면서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내가 워낙 단호하게 나가니까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살을 섞고 살았던 그와의 결별은 그 원인이 어느 누구한테 있건 간에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혼이나 결합을 자기 호주머니 속의 패스포드나 수첩처럼 넣었다 꺼냈다 할 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다. 할 수 없군. 내일 가정법원으로 갑시다. 남편이 오랜 침묵을 깨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 거실로 나온 나는 소파에 엎드려 소리를 죽이면서 울고 있는 순영이를 보았다. 그 순간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딸을 일으켜 세워 방으로 들어갔다. 제 방으로 들어선 순영은 나를 얼싸안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마침내 나도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헤어지기로 한 내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창문이 마구 덜컹거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람과 이혼을 요구하며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던 남편이 그 상처 없던 걸로 하자며 돌아온다면 당연히 매섭게 거절해야겠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